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지인 때문에 오시기도 했지만 사실 이 연봉 협상이라는 주제, 사실 세미나를 많이 보시게 돼도 이런 주제가 사실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필요한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 고용돼서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슬슬 프리랜서 분들, 1인 개발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직도 엄청 활발하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 대한 거는 회사는 절대로 우리한테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알아서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미나를 소개를 시켜드리기 전에 한국금융 컨텐츠 연구소 이 세미나를 주최한 곳에 대한 소개를 조금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한국금융 컨텐츠 연구소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대국민 금융 계몽 프로젝트. 좋은 말을 다 갖다 주셨어요. 네, 그죠? 풀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재물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 금융 웹툰, 금융 팟캐스트, 금융 사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금융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는 꼭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 유튜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유머 코드는 조금 떨어져요. 그래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현재 현직 헤드헌터 분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노하우 말 그대로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현재 대기업 인사과장님이 나오셔서 연봉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유의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네, 원래 헤드헌터를 오랫동안 한 건 아니고요. 저는 94년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말 많고 탈 많은 조기 유학생 출신입니다. IMF를 그쪽에서 경험한. 그리고 나서 1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고요. 그 뒤에 7, 8년 정도는 스스로 잘하는 일을 좀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도 되게 잘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6년에 상반기에 큰 슬럼프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거를 잘하다 보니까 인정을 잘 받는데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가족과도 시간을 거의 못 보내게 되고 주말에도 계속 회사에 나가게 되고 2016년 하반기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헤드헌터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이 근처에 있습니다. KD 코리아라는 헤드헌팅사에서 헤드헌팅 사업부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동시에 IT와 금융그룹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연봉 협상이라는 주제잖아요. 저희가 연봉 협상 어떻게 잘할 것인가인데 연봉이란 단어와 협상이란 단어가 너무 느낌이 다릅니다. 연봉 그러면 일단 기분이 뭐가 나쁘진 않아요. 뭘 받는 것 같고 그게 얼마인지를 떠나서 뭔가 받는다는 어떤 느낌이 있다면 협상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뭐가 좀 깝깝합니다.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연봉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받는 공급의 총액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협상이 좀 재미난데요.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좀 이상한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의논함 아닐까요? 네. 여러분 연봉협상 의논합니까? 네. 현실은 사실 우리는 연봉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때 연봉들이 인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모두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프로세스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연봉이 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시즌입니다. 연말 연초 올해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이제 연봉하고요. 두 번째는 이직을 할 때 연봉이 또 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를 한번 제가 그려봤고요. 편하게 한번 봐보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작년 말, 올 초가 됐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연봉 협상의 시즌이 왔군. 내가 진짜 잘했으니까 이번에는 기필코 나는 좋은 인상률을 받겠어.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막 써가지고 냅니다. 맨 다음에 팀장님이 면담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진짜 김대리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작년에. 정말 성과도 잘냈고 우리 팀의 고배 같은 존재야. 근데 말이야 나도 정말 김대리가 참 좋거든. 정말 잘한 것 같아. 근데 미안해. 이 정도밖에 못하기로 했어. 7, 8% 기대했는데 한 3% 다음 편에 더 챙겨줄 테니까 힘내자. 편을 다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두 가지 옵션으로 빠지게 되죠. 첫 번째, 이게 뭐야? 하지만 여러분 몇 년 동안 겪으신 내공이 있는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선 열이 받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나고 또 연말 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끔 연봉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받은 다음에 열받아가지고 두 가지 결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저는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연봉을 더 받아야 된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 팀장님이 윗분하고 면담을 하세요. 또 그럼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상무님하고 식사는 한번 하시게 될 거예요. 연봉 올랐나요? 안 올랐어요, 여러분. 네. 근데 기분은 조금 낮은 것 같죠? 그런데 보통 이러면 찍힙니다. 팀장님 그러죠. 너 내년에도 너 상무님한테 연봉 면담할 거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직하자. 이직을 하자. 이직하면 연봉이 많이 오른다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이직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분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연말 연초에 발생한 연봉의 변화, 거기에 따른 협상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여러분 이직을 하는 분들이세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력서에 등록하죠. 금방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오후 한 2시 정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뭐 저기 어디 위치한 어느 회사에서 이런 포지션이 났는데 딱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왠지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대우해 주는 것 같아요. 합격을 하셨어요. 처음 이직해 보시는 분들이 제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싸, 이제 합격을 했으니 이제 끝났고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자,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급여 명세서랑 뭐 3달치 뭐 급여 뭐 계좌에 있는 거 보내주시고 등등등 하면서 희망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문의를 합니다. 저는 지금 3,500만 원 받는데 적어도 4,500만 원 정도 받아야겠어. 4,500만 원이요. 했더니 한 이틀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헤드헌터가 연락이 옵니다.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도 3,800만 원. 뭐 돈을 잘 준다 이런 얘기를 맨 처음에는 분명히 했죠.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합니다. 안 해. 술이나 먹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연말 연초에 아까 했던 그 성과 입력하고 그걸 하게 되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않은 거죠. 아까 연말 연초에 연봉 협상도 있었고 이직을 할 때 연봉 협상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쉬움은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하고 연봉 인상을 기대했을 때 연봉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정답은 모두 아시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쟁력이. 누굽니까 이분? 네, 두산 베어스 포수였던 양의지 선수죠. 요번에 125억을 받고 다른 팀으로 갔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 경쟁력 얘기할 때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25억을 4년 동안 받고선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네, 다른 팀으로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가 이쪽으로 갔지만 이 사람이 왜 125억까지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는 딱 한마디예요.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수이고요. 우리나라에는 포수가 잘하는 포수가 별로 없는데 되게 잘하고요. 포수 수비도 잘하는데 공격도 되게 잘해요. 다른 팀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구직 활동 중이세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팀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못 찾을까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왜 못 찾냐면요.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그 팀에서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다른 선수 한 명을 보내줘야 돼요. 받으려는 팀에서 느끼기에는 그 정도 값어치는 아닌 거예요. 우리 팀 선수 한 명 줄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이게 프로야구뿐만 아니고요. 우리 이직을 많이 하는 회사에서도 똑같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권투 선수입니다. 네, 플로이드 메이웨더라고 권투계에선 유명하죠.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선수. 이렇게 실제 돈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왜 제가 이 사진을 넣냐면 우리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되는 액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PI를 사수하라. KPI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Key Performance Indicator라는 것의 약자고요.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 연초에 보통 세우는 여러분들의 업무 관련된 목표,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을 잘해야 되고 그 목표를 달성을 잘해야 몸값이 연봉 협상을 연말 연초에 할 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메이웨더라는 선수를 제가 꺼냈냐? 이 선수가 비록 한 번도 진 적은 없지만 권투 팬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안 많냐면 경기가 재밌지가 않대요. 권투를 하면은 보통 KO로 이렇게 막 KO해서 뭐 타이슨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뭐 1, 2라운드에 끝나야 되는데 메이웨더 선수는 거의 다 판정으로 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저는 KPI 관점에서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점수를 차곡차곡 쌓는다는 거죠. 재미는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관중들이 보고선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이 보고 너는 왜 회사 생활을 이렇게 재미없게 사니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봉과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와는 별개입니다. 메이웨더처럼 달성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올 한 해 동안 매출 1억을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 목표 중에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30%는 신규 고객사를 5개를 발굴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이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연초에 1년 동안 1억을 해야 되는데 3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한 8천만 원 정도 목표를 막 채웠어요. 회사에서도 막 박수를 쳐줍니다. 야, 올해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면 또 신이 납니까? 그래서 막 했더니 상반기가 지났는데 1.5억을 했네요. 하반기에 막 더 신나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1억 목표였는데 5억을 하셨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5억을 하는 게 계속 숫자가 올라가니까 신나가지고 열심히 달리는 동안 여러분은 신규 고객사 발굴을 못했습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적을 작성하고 있어요. 자, 1억 목표 1억 실적 5억 느낌표 쓰고 여러분 밑줄 긋고 하죠. 잘 보이려고. 그 다음 게 써 있습니다. 신규 고객사 5개 발굴한 게 없어요. 0개가 되죠. 근데 여러분 동료 중에 여러분 같은 동기인데 1억 목표인데 1억 1000을 했어요. 네? 5개 발굴 목표인데 5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유있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막 널널하게 보내고 했는데 그 동기가 같이 평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아마 답을 아시겠지만 누가 더 평가를 잘 받죠? 동기가 더 잘 받는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주 작은 회사에서 대표님께서 사장님이신 그런 회사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느끼기에는 KPI로 뭘 많이 만들어 놓고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돈 많이 벌어온 사람이 최고야. 뭐 우리가 연초에 뭘 써놨든 중요하지 않아. 너 그거 그냥 네가 1등이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회사, 특히 외국계 기업처럼 더 정확한 곳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다 여러 개 잡아놓은 거를 조금씩 잘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이긴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거든요. 똑같습니다. 회사 생활할 때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KPI를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잖아요. 보통 좀 안정적인 회사들은 1월, 2월 그리고 아닌 회사들 조금 뒤에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목표를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면요.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당연히 팀장님은 여러분들의 목표가 높게 되고 그 목표를 다 달성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께서 목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언제 어떻게 달성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그 목표가 하반기가 되고 연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첫 번째가 KPI 얘기였다면 두 번째 사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의 사례를 좀 넣습니다. 이분은요 16년 8개월이죠. 16년 8개월 동안 지금 일을 하셨고 75년생 남자분이세요. 이분은 입사를 외국계 기업인 대만 쪽 외국계 기업인 아이사라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뭐 2번 이직을 해서 결국엔 3회사를 다니셨어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죠? 3년에 한 번, 10년에 3번.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이분이 10년 동안 3곳의 회사를 다닌 그 다음 6년 8개월 동안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갑자기 확 늘어났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요. 이분이 각각의 회사에서 받았던 연봉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분이 16년 전에 5년 동안 일해서 4,200만 원을 받은 분이라면 되게 잘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6년 전에 이분이 학사였고 석사 MBA는 중간에 이제 중퇴를 하셨기 때문에 MBA가 없었는데 나쁘지 않게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직을 하면서 2년 동안 5,2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 헤드헌터도 이제 머리 계산을 막 합니다. 이러면 2년 뒤에 퇴사할 때 5,200이었다는 얘기니까 아마 이분은 이직하실 때 아마 4,800, 4,900만 원 정도를 받고 이직을 하셨을 거예요. 퍼센트로 한 15% 정도 이렇게 놓고 받으셨겠죠.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G사로 이직을, 여기는 이제 국내 굴지 대기업이죠. L사에서 G사로 또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점프가 됐어요. 10년 동안 2번의 이직을 통해서 4,200만 원에서 5,900만 원까지 연봉이 인상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전 이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점프되는 거에 되게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영 위기나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1년 반, 1년 반, 1년 반, 4개월, 1년 좀 넘게 8개월 계속 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못난 분이 아니에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계속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하면서 여러분 연봉이 어떻게 됐죠? 6,100만 원, 6,300만 원, 6,670만 원, 7,000만 원 다시 내려가죠. 이게 뭘까요? 이직이 너무 많아서 회사들이 전혀 뽑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직은요, 제가 타이밍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 3번 정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력서를 쭉 볼 때요. 이 정도 분들은 우리가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년 정도 했는데 한 5번 정도 이직이 있으시죠. 회사 경영 위기 혹은 뭐 급여 연체가 됐다. 뭐가 되든지 간에 이직이 많으신 분들은 학력이 아무리 좋으시고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으셔도 초반에 많이 걸러집니다. 이렇게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연봉이 점프된 분들이 막상 이런 기대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있을 때 저랑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이 회사에서. 그 뒤로 제가 모니터링을, 저는 이제 헤드헌팅이 돼서 헤드헌터가 됐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회사를 좀 찾아달라 그래갖고 제가 계속 이제 뭐 알아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구직 중이에요. 회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가 이분이 불과 7, 8년 전쯤에 지금 구직 활동 중이고 이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었을 건데 잦은 이직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원하는 회사가 없고요.
이분은 희망 연봉을 얼마라고 써놨냐면 5,500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현재 이력서를 보면 이분이 세 번째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연봉보다도 못한 연봉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이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분 이력서 제목 한번 볼까요? 전략기획 사업 서비스 기획 영업 마케팅 멀티태스킹 VR 4차 산업혁명 전문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보안 모바일 스크럼 마스터 MBA 신사업 세력과 장기 분석 다짐. 뭐가 문제죠? 뭐가 너무 많지요. 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해봤다. 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뻥이 뭐죠? 장기 근속 다짐. 아무도 믿지 않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직을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연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변에서 야 뭐 내 친구 대학교 친구가 나 요번에 이직했는데 연봉 뭐 800만 원 올랐다 1000만 원 올랐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분 사례를 제가 발표할 때마다 이분 걸 갖고 다녀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직을 자주 하는 거고요. 이직도 타이밍인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실제 재작년과 작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요. 대리 4년차였고요. 그 회사는 대리 4년차가 끝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헤드헌터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회사를 알게 됐고 실제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우 협의를 하다 보니까 4천만 원이었던 연봉을 4,500만 원을 주겠다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대리였는데 과장으로 가주겠다. 이분이 이직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안착도 했고요. 잘 인정받았어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분의 동기였던 분이 그 회사에 그대로 남으면서 대리 4년차에서 과장 승진을 해서 15%로 연봉 인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4,600만 원의 연봉을 새롭게 받게 됐고요. 이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여름에 7월이었나 8월에 이직을 했었거든요. 이 회사의 규정상 하반기 입사자는 내년도 연봉 인상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도 먼저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이분이 연말 연초돼가지고 자기 연봉 인상될 걸로 다니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 이거 보라고 우리 조항 여기 아주 막 깨알 같은 조항 중에 여기에 뭐 써있겠죠. 이거는 당신의 연봉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4,500만 원 쭉 가게 되면서 과장 2년차로 가게 돼요. 동기가 물론 일을 잘했기 때문에 과장이 됐고요. 연봉은 역전이 됐어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것들과 또 자기가 쌓아놓은 기반을 다 없애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분은 성공적인 이직을 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 당시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분이 그래서 작년에 또 이직을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연봉이 팍팍 오를 확률 거의 없습니다. 이직을 한다라는 거는 자기한테 가장 알맞는 포지션이 오픈될 때이기 때문에 그게 1월일 수도 있고요, 11월일 수도 있고요, 여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거는 내가 꼭 가고 싶었던 회사에 꼭 오픈된 포지션이다 그러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고 싶고 그 회사에 가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직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상반기입니다. 봄 이직하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제가 헤드헌팅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좀 뜸해요. 인사팀에서 휴가를 가고 막 다들 휴가 갔다 올 때 면접이 안 잡히고 그러는데 보통 4월, 3, 4, 5월 정도에 이직 관련돼서 뭐가 진행되는 거를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가장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들은 1월달이나 2월달에 성과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있는 회사에 계시다 그러면 그때까지 출근은 무조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성과급 받고 퇴사를 하셔야겠죠. 또 하나 되게 엄한 질문 제가 오늘 받았는데 연말정산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연말정산은 성과급 연봉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서 하셔도 되는 건데 뭐 제가 이 회사에서 지금 이직을 하면 저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못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네이버 찾아보시면 연말정산 방법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성과급하고 복리후생은 어필이 안 되는데 특히 주니어 대리급 분들이 제 사원 대리급에서 가장 억울해하고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지만 실질적으로 답이 별로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첫 번째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11년차 대기업 계열사의 광고제휴팀 과장님이고요. 연봉이 되게 높죠. 네. 여러분이 아는 그 SK 그쪽에 이제 계신 분이고 기본급 6,200만 원, 성과급 2,600만 원. 네, 성과급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두 번째는 제가 다녔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교원그룹 사례인데요. 해외대에서 석사를 나온 다음에 입사를 하셨는데 실제 받는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여기는 고정 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력서에 연봉 계약서에 써 있어요. 고정 성과급, 고정 해가지고
과장이 A를 받으면 800만 원, B를 받으면 640만 원, C를 받 대리가 A를 받으면 뭐였고 딱 그거 되면 그만큼을 받는 거예요. 회사 경영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걸 받는 거예요. 고정입니다. 여기는 경력 10년의 국내대 학사를 나오시고 센서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뭐 스크린 뭐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있는 분인데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요. 연봉 6,200만 원에 성과급 1,500만 원, 현금성 복지금 어마어마하죠. 이런 세 회사에 다니시던 분들이 이직을 결심을 해요. 실제 저를 통해서 이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봉계약서가 왔어요. 세 분 다 이직을 하지 않았어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숫자로 왔는지 한번 볼까요? 6,200만 원, 2,600만 원 받던 분은요. 기본급 7천만 원에 성과급 6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걸 받으셨고요. 두 번째 분은 6,000에 680이었는데 6,300만 원 성과급이 없는 회사였고요. 세 번째 분은 6,200만 원, 1,500만 원, 600만 원이었는데 6,500만 원, 성과급 600만 원, 성금성 복지 100만 원. 이 분들 세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뭐가 올랐죠? 기본급이 올랐죠. 근데 뭐가 내려갔죠? 총 받는 금액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후보자들이 개인들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 회사 입장으로는요. A라는 회사에서 무슨 현금성 복지를 갖다 붙던 그 회사가 무슨 고정 성과급을 주던 성과급이면 몇 천만 원이 되든지 간에 그거는 그 회사 얘기예요. 그걸 인정을 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원천징수 영수증을 여러분 띄게 돼요. 이직을 할 때 이걸 띄면은 거기에는 토탈 금액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8,8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두 가지 가져오세요. 하나는 연봉계약서, 다른 하나는 최근 3달간 급여 입금 내역. 입금 내역해서 세후로 받으면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연봉이 얼마인지 바로 알아요. 이렇게 받고 보니까 이분의 실제 연봉은 8,800만 원이 아니고 6,200만 원이었던 거를 회사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6,200만 원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7천만 원. 6,200에서 7천만 원이 10% 이상 뛴 거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분은 못 가죠. 왜 못 가나요? 성과급이 자기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SK 제가 계열사라고 했잖아요.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올해 2,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내년에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게 성과급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게 내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PSPI 받는 분들도 그래요. 반도체 쪽이나 이렇게 받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뭔가 성과급이 높거나 현금성 복지가 좋고 이런 회사가 다니신다면 이직을 할 때는 그거 내려놓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고정성과급이 나오고 아무리 최근 10년간 성과급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고 계속 꾸준히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기준입니다. 성과급은. 두 번째,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핸드폰 지급하고 통신비 지급하고 주차비 지원되고 뭐 차량 주유비 제공되고 해외 워크숍을 매년 가고 골프장 공짜로 가고 뭐 현금성 복지 포인트 뭐 이거를 문화상품권으로 바꾸면 그게 그냥 현금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복리후생은 각 회사별로 다르고요. 그 복리후생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직할 땐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괜히 이거 갖고 아쉬워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적용이 되게 어렵다는 것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하시는 실수들, 특히 이력서 포탈에 올릴 때 하는 거 몇 가지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력서 제목이 튄다고 뽑히지 않습니다. 이력서를요, 하루에도 한 수백 장의 이력서를 저희 팀에서 보거든요. 저희 이제 자포탈에서 이제 다 봐요. 부산의 일꾼입니다. 제가 지역을 표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속의 진주 이재만입니다. 뭐 제 이름 이재만이니까 그냥 이런 얘기나. 그 다음에 위험한 발언, 노무현 대통령 폄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노무를 너무너무 잘해요. 뭐 이런 거를 쓰셨어요. 네. 인사 담당자든 헤드헌터든 이력서 제목을 보고 서류를 보지 않아요. 이력서 제목을 쓰실 때는요, 자기가 하는 업무 그리고 몇 년 차 정도 쓰시면 돼요. 전략 기획 5년 차 원어민 수준의 영어 이런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밝은 표정의 누구입니다. 그 무슨 상관일까? 밝은 표정이라고 해서 이력서 보는 분들이 우리가 밝은 표정이 필요했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력서 포탈에 올려놓은 제목 한번 오늘 꼭 보세요. 들어가셔서 그 제목 수정하셔야 됩니다. 자기 업무이죠. 두 번째, 인자하신 부모님이 이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자기소개서 때 맨날 발생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시작이 다 어떻게 되냐면, 저는 뭐 어디 경남 어디서 자상하신 부모님과 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신입사원 할 때는 볼 수 있어요. 네. 워낙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한 게 없잖아요. 신입사원들이 보통 그
대학교만 졸업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소개서 보고서 얘가 좀 더 이렇게 좀 성품이 좋아 보이는데 할 수도 있는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소개서 안 봐요. 여러분들의 특정한 기술이 있다, 아니면 뭐 특허를 본인이 출원했다, 아니면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뭘 했다, 이런 것들 쓰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하는 것이 자기 가족 소개하는 거 아니고요. 경력이 한 5년차 이상 되셨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의 영역에서 뭔가 성과를 낸 게 있다 하면은 자기소개서 그냥 쓰지 마세요. 안 쓰시는 게 나아요. 이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직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뼈는 그렇게 쉽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직을 겁나 많이 했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직을 여태까지 했던 이유는 저는 정말 잘했는데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가 월급이 연체되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면접관이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월급이 연체가 되면 우리 회사 떠날 건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뼈는 그렇게 쉽게 묻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한다 그러고 뭐 각서를 쓰겠다 이래도 아무도 와닿지 않아요. 예전 직장이나 상사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상사 욕을 하거나 회사 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하죠. 이게 얼마나 또 재밌어요. 직장 생활의 낙이에요. 사수 욕하고 뭐 이렇게 뭐 뒷담화하고 이러는 거 좋은데요. 이력서에 제발 그런 것 좀 쓰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바닥이 좁아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씀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는 내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크합니다. 예,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상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문제였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특정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또 만나요. 그 다음, 연봉 부풀려 써서 나중에 들통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현재 연봉을 쓰는 게 있어요. 자포탈에. 현재 연봉 얼마? 희망 연봉 얼마 쓰는 게 있는데, 희망 연봉은 보통 자포탈사들이 어떻게 해놨냐면요,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그 레인지를 쓰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연봉 쓸 때요, 내가 연봉이 4,100만 원이에요. 4,100만 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왠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성과급을 얹힙니다. 내가 400만 원 성과급을 받았었지, 난 4,500만 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4,500만 원이니까 희망 연봉은 5천에서 6천만 원 레인지를 써놔야지. 이력서를 보는 헤드헌터나 아니면 인사팀 직원들이 당신의 이력서를 보면서 얘는 연봉이 너무 높네 라고 해가지고 그 이력서를 안 보게 돼요. 연봉은 정확하게 소신껏 쓰시는 게 낫습니다. 연락처 비공개로 하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쓰게 돼 있고 이메일을 쓰게 되는지 잘 아시죠? 네, 비공개 표시하신 거예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 내 동기들은 헤드헌터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하는데 연락이 못 오죠.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실수를 많이 하셨냐면요, 전화 오는 게 너무 싫으니까 비공개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체크하다 보니까 이메일까지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비공개가 되면요, 그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막 페이스북에 같은 이름 써보고 막 같은, 그래서 이분은 이분대로 기회를 놓치고 우리는 우리대로 헤드헌터대로 또 기회를 못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공개로 돼 있다면 공개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토익 900점은 원어민 수준 영어가 아닙니다. 제가 써놨는데요, 가끔 해외 사업, 해외 영어, 그다음에 뭐 해외 법인 관리 뭐 이런 거 할 때 원어민 수준 영어를 희망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민 수준은요, 토익 시험 점수가 좋은 게 아니고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 사람, 내가 토익 900점 정도 되니까 나는 여기에 맞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면접을 보게 되면은 아주 쪽팔림을 당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외국인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이력서 제목 쓸 때 원어민 수준 영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네. 연봉협상사에서 연봉협상이 어떻게 됐고 그 결과 지금은 어떤지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이 회사는 이 역삼역 근처에 있는 자산운용사예요. 자산운용사 금융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부동산 개발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마침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건설사에 있는 분이 지원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1차 면접을 현업 인터뷰로 봤는데 워낙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별로 없어서 합격이 됐고요. 이 회사가 자산운용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차 때 대표님이 직접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본인이 연봉이나 뭐 언제 입사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대표님이 여기서 물어봅니다. 난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야, 내가 여태까지 면접 봤던 애 중에 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너 지금 연봉 얼마 받니? 나 저 5,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너 얼마 받으면 올래? 뭐라? 내가 이거 내가 좀 막 질문되는구나. 내가 좀 막 눈알을 굴리고 있다가 갑자기 7천, 저랑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7천만 원을 받겠습니다. 저 7천만 원 주시면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보통 대표님이 야 미쳤구나 네가 내가 우리 호구로 보이니? 왜 이래야 되는데, 이사팀장 들어와봐. 7천만 원 돼? 이사팀장 멘붕이죠. 근데 대표님이 7천 나는 될 것 같은데 난 얘가 너무 좋은데
안 돼? 근데 예, 됩니다. 그래 그럼 너 7천 줄 테니까 너 입사해. 그래갖고 3주 뒤에 입사를 해요. 제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제가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하거든요. 후보자들하고. 그래서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부정적인 질문이 많았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합격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리가요. 지금 아직 합격 결과도 안 나와서 7천만 원 얘기했는데 받았다 이랬고 실제 이분이 7천만 원에 입사를 해요.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리고 헤드헌터가 어떻게 돈 버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헤드헌터는 회사와 계약을 하거든요. 후보자와 계약을 하지 않아요.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합격자가 받는 연봉의 일정 %의 수수료를 곱해서 그걸 저희가 받습니다.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입사한 다음에 7개월 뒤 퇴사를 합니다. 왜 했을까요? 괜찮은 분이에요. 이분 뭐 문제 있고 이런 분 아니에요. 조직생활 잘하는 분인데 부동산 개발 쪽 포지션인데 건설사에서 다른 일을 하다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이나 이런 건 다 알지만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대표님이 야 뭐 이거 이렇게 해와 근데 뭐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때부터 대표님이 다 있는데 쟤는 7천만 원이나 주고선 데리고 왔는데 쟤 뭐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라는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직원들이 웅성웅성하죠. 쟤 뭐야 연봉이 원래 얼마인데 7천만 원 받은 거야? 이래갖고 점심을 먹으려는데 사장님 쏘세요. 7천만 원이잖아요. 막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아침마다 깨지는 거예요. 대표님이 다 불러놓고서 주간 보고 해봐 한 다음에 그 사람 차례는 야 7천만 원짜리는 아닌데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그 전날 술을 먹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막 계속 하시다가 이분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하고 지금 어디 가셨냐면 원래 있던 건설사 경쟁사로 갔는데요. 지금 연봉 5,800만 원입니다. 너무 행복하세요. 예. 이분은 꿈을 꾼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5,200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급여를 나눠가지고 한 거 보면 그렇게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1년을 다녀야 7천만 원을 나눠 갔죠. 다시는 이직을 안 한다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아서 좋았어요. 좋았는데 연봉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아주 핫한 겁니다. 국내 은행이 미국의 법인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은행이 미국 법인이 있어요. 미국 법인에서 IT 개발자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단독으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 30명의 후보자를 주고 막 계속 스카이프로 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분이 합격을 했고요. 3분 중에 3분을 다 뽑을지 안 뽑을지는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 3분 중에 1등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에서 이제 이분한테 제일 먼저 제안하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5,400만 원 연봉을 받고 성과급이 없던 분이었는데요. 제한된 연봉은 8만 불이었습니다. 9천만 원이에요. 자, 좋죠. 좋죠. 네, 참고로 이제 주재원은 아니고 현지 채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뭐 집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분은 원래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서 집도 본인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없었고요. 가족들이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 회사에서 이주비도 주고 그다음에 한 2,000불 정도 되는 정착비, 초기 정착비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고사를 합니다. 뉴욕 물가가 얼마인데 근데 이분이 참고로 뉴욕을 가본 적이 없으세요. 주변 지인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2명이 되게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한 명은 야 미국 세금 장난 아니야. 너 지금 한국에 세금 띄는 걸 장난 아니야. 얘기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야 너 뉴욕 몰라? 너 맨하탄 장난 거기 뭐 월세가 뭐 300만 원 월에 막 이런데 너 9천만 원 중에 내가 보기엔 한 7천만 원 월세걸?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이분이 안 가겠다고 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세율 많이 차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제가 맨하탄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네. 뉴욕에서도 우리나라도 서울이면은 강남은 비싸요. 근데 딴 데는 다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강남만 생각한 거예요. 뉴욕이니까 맨하탄. 근데 이분이 일할 곳은 맨하탄 쪽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근처에 월세가 얼마고 월세가 월에 한 1,000불 정도 혼자 살면 1,000에서 1,200불 정도 들었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월세를 사고 있는 데가 되게 좋은 데 사셔가 70만 원인가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랑 비교해보면 좋다는데 결국엔 안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두 번째 후보자한테 기회를 줬더니 이분이 바로 저는 갈래요. 네, 저는 연봉이 똑같아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날 입사해가지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네. 아주 좋죠. 두 번째, 세 번째 분이 다 되셨어요. 저로서는 헤드헌터인 저희로서는 첫 번째 분이 안 간 게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입사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자의적으로 퇴사를 하면 저희가 그걸 또 막 뭐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굳이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봉 협상이 되게 잘 된 거거든요. 네, 되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미국 가는 거. 그리고 그 취업 비자가 나와요.
회사. 그리고 의료보험도 줘요. 내가 지금 그 말씀 안 드렸네. 미국 의료보험이 되게 좋대잖아. 그것까지 다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간 다음에 한 1년만 일하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서 이직을 하시면 연봉이 막 점프가 막 될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분은 뉴욕 물가가 비싸다는 이유와 미국은 세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 동안 진행했던 포지션에 대해서 본인이 드랍을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좋은 얘기는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 연봉 많이 올라서 이직 잘했대요. 그럼 여러분 무슨 시사점이 있으세요? 연봉 협상 어떻게 하면 연봉을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강의 의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그걸로 회사를 차리죠. 실질적으로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KPI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이직도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연봉이 올라봤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느끼는 체감의 연봉은 크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례로 3,500만 원을 받다가 3,710만 원으로 6% 인상, 요번에 제가 작년에 입사시켰던 분이 이렇게 받으세요. 어느 회사의 대리급을 계신데 6% 인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받으신대요. 근데 실수령 연봉은 3,196만 원, 3,383만 원 해가지고 실제 올랐던 210만 원보다도 더 폭이 좁아져요. 세금을 떼고 나니까. 근데 그거를 12개월로 나누고 보니까 실제 작년과 올해 연봉의 차이는 16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6만 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굳이 고작 16만 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한국금융 콘텐츠 연구소와 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에 뭐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은 16만 원밖에 안 돼가 아니고 16만 원이나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실제 이걸 어떻게 세이빙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 차이는 지금 당장은 안 느껴지겠죠. 야 월에 이거밖에 안 하면 내가 술을 2번 먹으면 뭐 후배들 밥 한 번 사주면 이 돈이 나가겠네 뭐 하고, 내가 담배를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어디 가서 피부 뭐 마사지 하고 받으면 10만 원인데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모여가지고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데, 사실 너무 연봉이 어떻게 하면 오를까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니까 내 연봉이 얼만큼이고 소득이 얼만큼이고 이걸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한국금융콘텐츠연구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차이, 연봉 협상을 통해서, 이직을 통해서, 혹은 연말 연초에 연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안 올라갔다라는 뭐 것들에 대해 좀 자괴감을 갖고 좀 더 공격적으로 연봉이 올라가게 하는 활동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 연봉이 오른 만큼 기존에 하던 소비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선배가 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받았을 때 뭐 사원 대리급 계시고 5년 미만의 근무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좀 드렸고요. 발표는 먼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